참여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까리타스의 천막을 넓히자 세상과 함께 꿈꾸며 라는 2024년 까리타스 표에 따라서 나 자신은 물론 공동체, 사도직,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까리타스의 천막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월강 소나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시는 강주석 베드로 신부님은요, 의정부교구 사제로 2002년 사제서품을 받으셨고요. 2015년 9월부터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와 민족화해주교 특별위원회 총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와 그리스도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신부님을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이 또 환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신척 수녀님도 그 서울관구에 디아나 수녀님이라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 우리 신앙의 어떤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주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요. 지난 5월 말부터죠. 그런 이제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몇천 개 이상이 이제 왔고, 오늘 뉴스에는 이제 이게 17차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한동안 또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상적인 일처럼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남한 내에서는 아니 북한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북한이 왜 저렇게 오물풍선을 보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북측 주장이 있는데, 그죠? 남쪽이 무언가를 남쪽이 뭔가를 보내서 방송을 막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전단지죠. 대부분.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남쪽이 이제 대북 전단 보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요 다음 화면도 이렇게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거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제 막 그랬는데 사실은 북한 이때도 김여정 부부장은 이때도 그 뭐라 그랬었냐면 대북 전단 때문에 폭파할 거라 그랬어요. 대북 전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북 전단을 이제 많이 보내거든요. 그거 보내고 이제 북한에서 항상 반발을 했고 참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낸 거에 대해서 오물풍선을 이번에 이제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월부터 이제 대규모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낸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쪽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한다고 했죠? 아까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뉴스 보니까 이제 재개를 해서 북한이 이제 너무 싫어한다, 대북 확성기도. 그러니까 이제 확성기 때문에 잠깐 중단을 했다라고 또 뉴스에 그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이제 그 강의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우리 생각인가? 근데 다시 이제 지금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금방 멈춰질 것 같지가 않죠. 안타깝게도, 우려스럽게도.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자꾸 저렇게 보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우리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북 확성기 다음에는 또 할 수 있는 거는 대포 비슷한 고사폰지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맞추겠다. 거고,
북한은 우리가 이제 또 어떤 무력을 사용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점점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정말 무력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강경 대응을 말리는 것은 미국 측에서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세게 나가지 않도록, 예, 우리 정부는 이제 몰라요. 말로 표현하는 걸 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지 않겠다거든요. 자꾸 보내면. 대북 확성기에는 이제 일단은 총을 쏘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북한도. 그래서 근데 이게 인식이 너무 달라요. 우리 뉴스나 이런 데 이제 뭐 코멘트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 얘기를 봐도 북한이 이렇게 대북 확성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죠. 막 뭐라고 이제 우리가 남한에 선전을 하고 막 노래를 틀어주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북한 병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남한으로 이제 탈출을 하고 뭐 이제 귀순하고 이제 이러니까 북한이 그걸 못 참는다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TV에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그 사람들이 그 확성기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속았다. 북한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가야겠다. 대북 전단 보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대북 전단 안에 뭐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이제 보낸다는 거거든요. USB랑 뭐 어떤 이제 내용 뭐 이런 거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기본적인 어떤 이제 그 전제는 그거죠. 북한 주민들 뭘 모르니까 갇혀 있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무슨 정보를 줘서 이제 그 변화를 시켜가지고 자꾸 이제 밖으로 내보내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대북 확성기 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뭐 전에도 들었지만 얼마 전에도 통일부 대변인까지 하신 분인데 현직 이제 퇴직을 하셨지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자문위원 위나이 자문위원이라서 얘기를 저도 확인하는 차 한번 들어봤더니 아니 대북 확성기가 이렇게 북한 군인들 주민들 마음을 변화시키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크게 성능이 좋은 걸 틀어도 그냥 왕왕왕왕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럼 왜 북한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지금 정부랑 비슷한 거예요. 전 남과 북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는데 북한이 우물풍선 보냈을 때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죠, 사람들이. 네. 아니, 정부 지금 뭐 하는 거냐. 안보가 이렇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국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보내고, 대북 전단을 보냈을 때, 북한 당국도 똑같이 아무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그렇게 확성기를 하고 뭘 보내면 거기에 맞대응하는 거에 또 돈도 들어가고 뭐가 힘이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한다는 게 최근 이제 통일부 대변인까지 하신 통일부에서 3, 40년 하신 분이죠.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좀 다르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완전 이제 퇴직하시고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 저는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최근에도 다시 확인을 한 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전단을 보냈을 때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보낸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확성기 방송을 할 때도 뭔가를 이제 북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소리 말해서 대북 전단은 삐라인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화면 중에 하나는 여기 와스프 네트워크라고 이제 돼 있는 이게 그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넷플릭스에 저도 그때 우연히 봤는데 그냥 한글로 그냥 이렇게 와스프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내용은 뭐냐면 쿠바와 미국 사이의 얘기예요. 쿠바. 미국의 이제 마지막 최남단의 마이애미랑 쿠바랑 거리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어떤 얘기냐면 쿠바 첩보원들인데
왜냐면 그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죠. 마이애미, 그러니까 쿠바를 탈출한 사람들이 마이애미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쿠바에 가서 그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고 뭐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또 일부는 쿠바 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쿠바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테러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쿠바를 탈출한 사람들이 다시 뭐 그런 조직을 해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사실을 기반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건데 이 주인공들은 이제 쿠바 정부에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이 탈쿠바인 단체에 그 몰래 그 위장으로 들어간 스파이들 첩보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남자도 원래 쿠바 공군 그 군인인데 가족들한테도 막 부인한테도 속였어요. 속였다 그 부인한테 얘기 안 하고 정말 쿠바가 싫어서 탈출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마이애미로 가서 이제 탈쿠바인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비행기 조종할 줄 아니까 경비행기를 몰고 이제 가가지고 뭐 삐라를 뿌려요. 그러면 쿠바에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카스트로 막 비난하는 이제 삐라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저기 이 옆에 있는 이제 사진은 그 당시에 그래서 민간인 이거 이제 아까 지금 영화의 얘기고요. 근데 영화가 거의 사실에 기반한 얘기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당시에 실제로 그런 삐라를 뿌리던 민간 항공기를 미국 소속이잖아요. 결국은 그걸 쿠바 그 전투기가 격추시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비슷한 거죠. 못 참아요. 자꾸 이제 삐라 뿌리고 이러는 거는 격추시켰으니까 미국은 또 쿠바 경제 제재 오래 했거든요. 북한 경제 제재 하는 것만큼 더 이상 더 오래 이제 더 오래는 아니죠. 하여튼 비슷하게 경제 제재를 했는데 더 경제 제재가 더 심해졌죠. 네. 그래서 결국은 쿠바 지금도 뭐 미국이랑 또 뭐 관계 개선했다가 또 안 좋았다 계속 이런데 다른 체제인데 경제 제재를 계속 받으면 그 고통은 이제 쿠바의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쿠바에 뭐서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삐라를 뿌려서 쿠바 민중을 위해서 삐라를 뿌린다. 라고 해서 삐라를 뿌리고 쿠바 정부는 거기서 반발을 하고 미국은 또 그때 쿠바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직접 무력으로 침공한 적도 있지만 이제 요새는 경제 제재를 하는데 결국 고통의 몫은 누구에게 오는가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쿠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고 네. 복잡한 얘기입니다. 또 이제 거기에 어떤 미국 국무부의 자금이 들어가고 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삐라 뿌리고 이런 거는 전쟁 중인 국가에서 하는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네,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이랑 전쟁 중이니까 미국이 북한이랑 전쟁을 끝내지 않았으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계속 삐라를 뿌리고 북한은 거기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우리는 선의로 보내는 거다라고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방식이 맞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볼 필요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이제 우리 군사 전문가들 TV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저기 지금은 그냥 종이 같은 게 들어있고 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기에 무슨 폭발물을 보내면 어떨 거냐 그러면 난리가 또 나는 거잖아요. 폭발물을 보낼 수도 있고 화학무기를 보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 먹으면. 근데 이제 그러면 반대로 북측 입장에서도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낼 때 우리는 거기에 USB를 보냈다 1달러짜리 지폐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들어간지 뒤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옛날 코로나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실제로 대북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 북한이 코로나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 백신도 없고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코로나가 퍼지면 완전히 국가가 이제 존립이 위험하다고 이제 할 정도로 우리가 무서워했는데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 보내는 일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코로나 병균이 묻은 속옷이랑 이런 거를 해가지고 북한에 보내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북한이 너무 치명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고 되게 혐오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북한 오물풍선을 보면서 저렇게 우리도 짜증나고 무슨 혐오스럽고 저렇게 왜 저런 짓을 하지 했다면 우리 쪽에서 북측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김여정이 경고를 했어요. 그 한 몇 주 전인가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 근데 이제 그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우리 정부에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또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못 막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이런 언론 자유 그때 미국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정치인들이 지원하고 아니 복잡한 얘기입니다. 결론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북한은 왜 우리 정부가 그걸 못 막냐, 저렇게 하는 거 왜 못 막냐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강하게, 더 이상 남쪽이랑 이렇게 논의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준 게 거기에 한테 대북 전단이 그 직접적인 그 북측에서 얘기하는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좀 가끔은 그 북한과의 또 관계가 참 이렇게 틀어져 있다고 느끼는 게,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그쪽 정상이라든지 그쪽의 공식적인 정부 발표라든지 하면은 이제 그거를 수긍을 하거든요. 아,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는 걸 수긍을 하는데, 북한 얘기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가 일상에서 받아들일 때 저거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또 다른 게 있어. 맨날 이제 그러거든요.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 남북 관계가 이제 어그러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면이죠. 하여튼간 북한의 공식 입장은 이 대북 전단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저기 하겠다라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긴데요, 굉장히. 네. 프란스 교황님 언제 한국에 오셨었죠? 2014년인가요? 14년. 근데 명동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하셨을 때 마지막에 이제 거의 가시기 전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라는 제목으로 미사를 하셨는데 강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가 이제 회심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화해, 일치, 평화는 회심의 은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화해나 일치나 평화는 회심과, 우리 신앙 안에서 회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회심은 개인과 우리 민족이 삶과 우리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회심이 중요하다,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 얼마나 나쁜 곳인가, 북한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거를 따지는 건 이제 밖에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잘못한 건 혹시 없는가, 네,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우리나라가, 아니면 혹시 저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그런 이제 넷타쇼를 하는 입장에서 재미없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강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회심할 것인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2018년도에는 뭔가 이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과연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저게 비핵화를 또 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편인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근데 근데 가끔 그러다가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저기까지 가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하노이까지 며칠 기차 타고 가서 이제 이렇게 회담을 했을 정도면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겠죠. 네.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라는
그 계산을 한 거겠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이 실패를 하고 북한은 이제 완전히 그때 최선인가요? 북한 외교 담당한 항상 그 여성 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얼마 전에도 누구 들었는데 비국 회담 끝나고 이제 노딜되고 나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했대요. 이제 다시는 이제 북한이 이제 그 회담의 장소로 나온 건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시는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이후에 어떤 북한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맞는 얘기죠. 더 이상 이제 협상은 없다. 그냥 우리도 우리 갈 길 갈 거고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왜 하노이에서 이렇게 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보수 진보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남한이랑 뭘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이제 대립으로 가겠다. 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회담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 회담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거죠. 회담장에 나가지만,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미국 더 그렇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북한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약속을 이제 하러 가는 거잖아요. 회담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어떤 약속을 하는 건데, 약속하러 간 사람인데 그 사람 못 믿겠어, 도저히. 예?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아. 근데 이게 약속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약속을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저는 이렇게 열려있다고 사실 생각하는 편이고,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사실은 북한과 회담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깰 거다 안 깰 거다 이제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집중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편에서 남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좀 더 잘 아는 편이니까 우리 편은 못 믿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든 해리스가 지금 민주당 참 지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특히 통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각자 이렇게 하는데 어렵죠, 둘 다. 네. 결국 이제 미국 대선이 세계 문제를 다 좌우하는 걸로 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 모든 문제라고 하면 아주 큰 문제들을. 근데 현재 한반도 문제도 누가 되는 게 나을 것인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 통치자 한 명, 지도자 한 명의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강경한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 아까 제가 미네소타 세인트토마스라는 데서 정의평화 그 학부 전공이라서 이제 그것만 조금 했었는데 코스만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반미, 친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너무 단순한 구분이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다양하잖아요. 네. 민주당, 공화당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진보 보수가 있고 엄청난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다양한데 제가 정의평화 공부할 때는 나름대로 미국에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거든요. 그 공부하는 친구들도 학생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라든지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많이 토론을 하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거는 북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북한 얘기는 거기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잘 다뤄지지 않을까?
저희가 국제대회 이렇게 할 때 이제 미국의 어떤 평화학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들 자꾸 이제 북한 얘기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지금 약간 잠정적인 결론은 결국은 북한은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예요. 미국이 그걸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6.25 전쟁은 forgotten war라고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베트남 전쟁은 dirty war라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하고, 한국 전쟁이 잊혀진 거예요. 잊혀졌고 잊어버리고 미국이. 근데 저는 얘기가 길어지는데 하노이 노딜이나 트럼프가 한 역할이 그래도 뭔가 하나는 있다. 그게 뭐냐면 결국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준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공교육 뭐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북한이 뭘 하면은 다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우리 남한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최근에도 뭐 북한이 뭐 사드 미사일 다 북한에 뭐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들도 그걸 알게 모르게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북한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950년부터, 아니 1950년 이전부터. 그래서 한국전쟁의 본질은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결국 본질은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한 거고,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미국과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계속 갈등을 부추기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알게 모르게 그냥 전쟁 중에 있는 국가, 적성 국가에 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다. 1994년부터 그 핵 문제가 불거졌는데 30년이 됐죠. 북핵 문제. 약속하고 깨지고 이제 이쪽에서는 북한이 닫겠다고 얘기하는데, 좀 뭐 그 얘기도 길지만 얘기를 또 이제 해보면 또 다른 상호적인 문제가 항상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전쟁 중에 있는 적성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역할이 어떤 것이었나 라는 것을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북한 인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죠?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 이제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네. 탐욕과 막 그냥 뭐 한인을 팔아서 뭐 정말.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건 미국 가서 북한 인권 얘기하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권 얘기는 되게 선과 정의와 어떤 연민과 이런 게 들어가고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상하게도 많은 경우에 정광훈 같은 사람들도 북한 인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정말 근데 저는 이제 묻고 싶어요. 정광훈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그게 비슷한 그분들한테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북한에 대한 증오, 북한 정권에 대한 증오 때문이냐? 이제 이분들에게는 그렇겠죠. 북한 정권이 결국은 다 무너져야지 북한 인민들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근데 그게 예전에도 지금도 뭐 우리 어렸을 때는 김일성이 죽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김정일까지도 사망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북한에 대한 미움, 북한 인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뿐만 아니라 정광훈보다는 훨씬 좀 나이스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거죠. 네.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종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요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인데,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연민하는 마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북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오늘 더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주교회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그 한국에서 입양 가신 분이 있어요. 이제 한국 이름이 지순자라고, 네. 자기가 지었겠죠 나중에. 근데 크리스티나라는 분인데 한국말도 거의 못 하시는데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북 전단 그 보내는 팀의 그 자원봉사자로 자기 돈을 일부러 들여가지고 일부러 이제 내가 한국을 위해서 뭔가 한국에서 입양 이제 간 분이니까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돈과 시간 들여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후원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고 이제 하셔서 이제 만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게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선의와 이 선의들이 이제 인권 문제 또 우리 종교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변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도 같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북 강경론이라 그러거든요. 대북 강경론. 그러니까 결국 북한 정권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 제재도 더 많이 하고 압박, 군사적 압박.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군사력을 사용하면 전쟁이 나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 전쟁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994년도 제1차 이제 북핵 위기가 왔을 때 전쟁 시나리오가 있었고, 저는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김일성이 또 그때 또 죽었죠. 근데, 그때도 가장 이제 전쟁 시그널 중에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미국 대사관이나 대사관 직원 가족들 대피 명령 이런 거잖아요. 94년도 실제로 발동이 됐었고, 이제 우리 언론이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클린턴 행정부인데,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94년도 있었던 일이 2000 몇 년, 일단 나중에 이제 비밀 해제가 되고, 뉴스위크라고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온 얘기인데, 하여튼 당시에 클린턴은,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이거나 대북 강경론자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북핵 문제 해결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때 폭격을 했었어야지, 핵시설을 94년도에. 클린턴 이제 그때 검토를 했는데, 시뮬레이션 했을 때 3개월 안에 미군이 몇만 명, 한국군 6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 숫자는 그때, 하여튼 우리 군이 몇십만 명이니까요. 일반인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어느 경제금의 피해. 그래서, 공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남북관계 안에서는, 한반도 상황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클린턴이 공격하는 걸 포기하고, 지미 카터가 이제 가서 단판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 1차 이제 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근데 그 이후에도 2017년도에도 또 이제 타격 얘기가 나왔죠. 2017년도에도 그때도 이제 북한에서 트럼프랑 협상하기 바로 전에 그때도 종군 기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항상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2017년도에도 이제 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이제 무력은 안 되니까, 근데 무력은 안 되는데도 가끔 요새 이제 그런 무력 얘기가 나오죠. 조금 정밀 타격을 하면 된다. 외과 수술식으로 딱 해가지고 고기만 딱 때리면 되고, 김정은만 딱 제거하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죠. 네. 우리 연구소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 했던 분이 이제 미국에서 관리들이랑 얘기하면 그 전에 통일 공부할 때, 이제 쉽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몇만 명이 죽더라도 그냥 한번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력을 써서. 이제 미국 관리들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라크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슴 아프죠. 우리 수녀님들이나 저도 더 가슴 아프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맨날 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하마스 없애려면 저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예? 하마스를 없애려면 해결을 보려면 뭐 몇만 명이 죽어도 몇십만 명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도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무력보다는 이제 제재,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도 사실 경제 제재도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북 강경론인데, 얘기가 좀 벌써 계속 했네요. 근데 제재하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경제 제재는 좀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폭탄을 안 쓰니까 직접 미사일을 안 쓰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기억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2018년도에 그렇게 평화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고 2019년도에 그 2월이죠. 하노이 노딜 후에 회담이 끝났어. 이제 결렬됐어요. 회담이 결렬되고 아마 김정은 바로 갔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는데 기자가 그러면 이제 북한이 회담이랑 이제 회담은 깨졌어. 대화는 안 돼. 그러니까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담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지 변화시키기 위해서인지 경제 제재를 더 강하게 할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계속 제재를 더 강하게 해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나라에 훨씬 트럼프보다 점잖게 보이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경제 제재는 그래도 북한 정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렇게 못되고 막 이상한 사람 같은 사람인데도 네, 정말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하는 거 보면. 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안에서 우리가 북한에 갖는 감정이 우리 대부분이 갖는 감정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하여튼 대립하는 어떤 두 집단이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쪽도 이제 같이 미워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만 생각을 못 하는데 그만큼 우리도 뭔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수가 없고 뭔가 이상하게 얽혀 있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대북 강경론이라는 걸로 표현된다고 봅니다. 한 단어로 하면. 그래서 북한 주민은 그래도 좀 괜찮아. 불쌍하니까. 근데 북한 정권, 북한의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몇 명 정도 될 거야, 공산당원이. 북한 체제에 완전히 협력하거나 아직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람들. 몇 년 전에 제가 그때에서 공부할 때 300만 명 정도 얘기를 했어요. 공산당원 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저도 뭐 공부를 했다고 해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반공교육을 받을 때 북한을 다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북한 인민은 불쌍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은 그 체제에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따라간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나요. 그거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정부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또 다릅니다. 우리가 전두환 박정희 시대의 국민들의 어떤 마음과도 또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다른 체제인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그냥 김정은 한 명 아니면 그 친근에 있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 이상 오히려 우리 탈북민들이나 막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계층이라고 이제 북한이 나눠놓고 이런 사람들은 더 소수이지 않을까? 네? 그 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그거는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그래서
대북 강경론이라는 게 그 좀 허상이다, 아니면 그냥 북한 전체에 대한 미움이랑 이어지는 거지 소수 뭐 북한 정권의 소수랑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가 그냥 뭐 틀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 이 미움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까 이제 연관이 깊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크리스천들이 우리 가톨릭을 포함한 크리스천들이 아까 얘기한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자유랑 이제 연관됐는데 결국은 미국은 누가 뭐래도 저는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크리스천 문화가 있고 그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그게 있는데 오래전부터 네 하여튼 뭐 토크빌 얘기나 이런 것도 나중에 보시면 하여튼 좀 미국이 크리스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전쟁 또 결국은 냉전의 결과인데 동서냉전의 결과인데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거룩한 전쟁 이슬람과의 싸움을 이제 성전이라고 우리가 중세 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북한에 대한 미움은 거의 우리가 중세 때 이슬람 세력들에 대한 미움, 두려움 이런 것과 비슷한 양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지금 이제 오른쪽 사진 같은 데는 이양식 같은 걸 했어요. 1900 이제 서울 수복식을 이제 메가더 장군은 이제 사진이 잘 나온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진 기사를 이런 거 전문가를 잘 데리고 다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예를 들면 이 서울 수복식도 북한군이 아직 서울에 남아있고 전투 총소리가 들리는데도 이런 세레모니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는 메가더를 견제하면서 이런 걸 잘 못하게 했는데 워낙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자기를 보여주길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예식 같은 거 세레모니를 하는데 이때도 기록에 보면 주님의 기도를 같이 바치자 그래요. 병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십자군 같은 거다. 지금 저쪽은 악이다. 군인으로서 이제 사기를 위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메가더 장군이 그랬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도 사실은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에 사망자만 3만 몇천 명이고 참전하신 분의 연인원으로 몇백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10년 전에 하여튼 2006년, 7년, 8년에 아까 미네소타라는 데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계속 저한테는 한국전쟁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미국에서 춥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하여튼간 제가 있던 미국 성당에서 복사를 하시던 분도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7살 때, 19살 때, 18살 때 한국전쟁에 와서 생지옥을 정말 경험을 하고 먼저 하셨던 분들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미네소타에서 만난 사람들이 꼭 저한테 맨날 진짜로 열이면 거의 7, 8, 9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한국 전쟁 얘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까 전 자기가 갔다 온 사람, 자기 아버지, 오빠, 아니면 이제 군인으로 나중에 주한미군으로 갔다 온 사람, 한국 전쟁 얘기, 그 다음에 입양아 얘기. 그때 2006년, 7년인데도 맨날 입양이 계속 갔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미군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대국민 연설, 이런 거가 있습니다. 처음 한국 전쟁 발발하고 초반에 이제 연설을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가 한국에 우리 아들 딸들을 보내는 이유는 종교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가 중요한데 그만큼 이 얘기도 긴 얘기지만 일단 우리가 북한 특히 북측에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이제 많이 선교가 잘 돼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간 공산화가 되면 종교 자유를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보내고 희생을 치른다. 그런 논리가 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이제 성전처럼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이전에도 그러면은
우리 가톨릭 편에서의 어떤 얘기를 조금만, 미국 가톨릭 교회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관심 분야는 이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냉전 대결, 20세기에 냉전이 있었는데, 지금 1980년대도 신냉전이라는 말은 80년대에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지금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냉전 대결을 그 종교전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전의 원인이 뭐냐? 왜 미국과 중국은 대립을 하는가? 지금도 왜 북중러 이제 계속 이렇게 대립을 하는가를 종교 요인으로 이제 본 학자들이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신을 믿지 않는 어떤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싸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1944년 기사 이런 건데, 미국 주교님들이 이제 막 성명서 같은 걸 내요. 그러니까 아직 1944년 11월이면 소련이랑 미국이 같이 연합군으로 이제 나치 독일 일본과 싸우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가톨릭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 반공이 강하기 때문에 소련과의 협력을 계속 이제 우려한다, 내지는 하지 마라, 스탈린 믿을 수 없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제 많이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는 자료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이 냉전의 원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는 이제 상당 부분이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반공주의, 우리는 이제 그 19세기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거는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무신론의 어떤 세계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항상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항상 살해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공산주의랑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런 반공주의가 이제 가톨릭에 뿌리 깊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게 냉전의 전선 형성에서 영향을 있었고, 사실은 그 전선에 이제 맨 앞쪽에 가톨릭 교회가 있었다면 이제 이런 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주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가톨릭 교회가 일부,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수식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도권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윤공희 대주교님 그 책을 저희가 연구소에서 냈는데, 그분 얘기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윤공희 대주교님 예전 덕원신학교 때 북쪽에서 이제 신학교 나오고 서품 받은, 그러니까 부제 때 내려오신 거죠. 덕원신학교라고 이제 베네딕틴 거기서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당시 독일 신부님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북한이 공산 정권이 생기고 토지 개혁을 하면서 다 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몰수하기 좋은 적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땅들 다 몰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우리 진보적인 학자들이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토지 개혁을 당하고 우리 교회의 반공주의가 더 강해졌다. 이제 왜냐면 우리 걸 다 뺏어가니까. 윤공희 대주교님이 당시 교장 신부님이 그러셨대요. 그 독일 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뭐라 그러지, 그냥 다 뺏어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제가 다른 걸 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신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굶어서 서울 신학교에 도움도 청하고 서울교회 도움도 청하고 그랬나 봐요. 너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됐는데도 교장 신부님이, 우리가 스토에는 그런 항상 노동력이 좋고 때문에 항상 이제 부가 쌓이게 되는데, 가끔 이런 일이, 혁명 같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걸 뺏어가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근데 이제 뒷산에 땔감 해오는 것도 이제 공산당이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우니까 그걸 땔감 몰래 갖고 오는 건 죄가 아니니, 그거는 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윤대주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이제 시각들이 목소리들과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대표적인 뭐 교황님의 어떤 선언이라든지 미국 주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은 반공주의가 너무 강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을 협력과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 협력한다기보다 저기는 안 돼. 저쪽이랑은 양립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게 강했다는 거죠. 반공주의 하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메카시즘으로 이렇게 얘기된 메카시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거예요. 예, 그 아일랜드 계통, 아일랜드 계통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가톨릭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한국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냥 시즌이 그런 시즌이죠. 한국 전쟁 중이고 막 중공군이 내려와서 막 미군들이 죽고 막 밀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이 막 그게 달해 있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 손 안에 뭐 미국 우리 정부 안에 있는 스파이 몇백 명 내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다. 근데 약간 하여튼간 이제 사실도 아닌 것 같고 과장을 해서 이제 막 사람들 다 이제 저 사람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면 다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제 그런 광풍이 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런 거를 이제 그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 이제 멘토 그룹이 예수의 신부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켓 대학교라고 위스콘신 그쪽에 이제 거기에서 나왔는데 이제 약간 그 멘토 그룹이 이제 조언을 해준 거죠. 네가 정치적으로 전국적인 스타 내지는 이제 그 정치인은 이름을 알려야 되잖아요. 뭔가 아젠다를 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공주의로 가자고 이렇게 해준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반공주의 아까 아일랜드 계통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당시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차별받는 그러니까 같은 백인이지만 그 차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계속 뭔가 이 집단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차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당시에는 아일랜드 계통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사람 구인 광고에 아일랜드 사람 안 쓰겠다. 이제 이런 걸 대놓고 하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늦은 이민자들에 대한 지금도 너무 이민자들에 대한 그 분노가 있거든요. 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걸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게 참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 전에는 같은 백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이제 희생양을 항상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 계통은 늦게 이민을 왔고 미국에 이제 그런 그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는 아일랜드 계통의 가톨릭 신자고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의 선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국자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미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반공주의를 강하게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반공주의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이제 이 반공주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가톨릭 교회 중심부 안에서는 이제 잠깐 이런 걸 보면 당시에 1961년이죠 이때 61년 그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핵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정찰기가 쿠바에 이제 그 소련 미사일 기지를 촬영을 한 거죠. 촬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바는 미국 본토와 굉장히 가깝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소련을 둘러싸고 지금은 중국을 둘러싸고 뭔가를 이제 거기를 이렇게 군사기지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렇죠. 나는 내 안전을 지켜야 되고 상대가 나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 나는 내 안전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랑 똑같이 저 상대편도 나를 이렇게 하여튼가에 위협하면 그건 나에게 또 위협이 되고 이제 이게 안보 딜레마인데 그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가 나중에 뭐 의회에 증언을 하면 실제로 핵전쟁까지 가까이 갔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소련의 후르쇼프도 그렇고 뭐 케네디도 그렇고 미치광이는 아니었는데 미치광이는 아니지만 근데 정말 핵전쟁까지 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위기라는 게 꼭
어떤 미친 어떤 야만적인 독재자 한 명의 어떤 잘못된 판단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이때 긴장이 여기서 이거를 뭔가를 했을 때 이쪽에서 이걸 받지 않고 더 수위를 높이고 더 수위를 높이고 더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이제 그런 그 위기가 온다 뭐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핵전쟁이 혹시 벌어졌으면 미국의 핵탄두 러시아가 또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뭐 기술 성능은 또 미국께 더 좋겠죠. 몇천 개씩 갖고 있잖아요. 안에 핵무기 몇 방으로도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몇천 개씩 갖고 있는가 이제 그러면 그때 핵전쟁이 터지면 미국이 소련과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북한에까지 다 이렇게 보내게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60년대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핵전쟁이 났으면 우리 한국도 그냥 핵무기를 하나 맞았을 것 같아요. 그게 플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군인들의 어떤 이 사고 안에서는 적을 제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성격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다 막아야 되니까 요한 23세 교황님이 바티칸에서 라디오로 방송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방송을 해서 정말 간청을 하죠. 이거 막아야 된다. 정말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방송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도 하면서 약간 그 비공식적으로도 중재를 이렇게 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소련과 미국. 그러니까 약간 중재자의 역할은 항상 필요한 게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이제 막 강하게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네가 좀 참아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티칸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제 소련도 쿠바에서 철수를 하고 미국도 소련 가까이 있는 거 뭐 하나 철수를 해서 서로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그 주고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협상은 항상 내 걸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하겠다는 협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좀 그런데 미국의 보수 진영들은 케네디를 뭐 비난했죠. 어떻게 소련에 저걸 들어줬냐, 뭐 이제 이러겠지만 하여간 이제 교황님의 중재로 해결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교황 요한 23세가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1963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가 그동안은 아까 뭐 반공주의 얘기도 했지만 약간 전쟁에 대해서도 필요이지 않을까 아니면 정당한 전쟁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고 이런 걸 했는데 지상의 평화 시기부터는 이거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평화에 대한 원칙이 가톨릭교회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1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과 이런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이 나온 배경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의 변화가 함께 이제 맞물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91년도에 걸프전이거든요. 즉 2000년대가 아니라 91년도의 걸프전인데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무력으로 침공을 하니까 미국과 다국적군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다국적군이 이제 모여서 이라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도 아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지. 이제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약간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와 배경 안에서 어떤 일들이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관계였다든지 뭐 당시 상황들. 근데 어쨌든 그냥 딱 우리는 이제 딱 보이기에 이라크가 이제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더 크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국적군의 어떤 활동까지도 이렇게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렵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교황님의 말씀들이 맞죠. 그때 91년도 걸프전, 그 다음에 미국의 9.11 테러와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경제 제재로 또 어떤 전쟁의 여파로 수십만의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다 굶어 죽고 이런 걸 보면 딱 그렇게 속 시원하게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해결을 본 적이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제 단언을 하시는 게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전쟁 반대는 굉장히 이제 분명한 그 메시지가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비난을 받으시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에서 왜 러시아 편을 드냐고 자꾸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도 러시아의 침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잘못한 건 러시아가 푸틴이 잘못한 거지 무슨 유도한 측면이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왜 교황님 러시아 편을 드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 바오로 2세도 이라크 편 드냐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왜 교황님이 이라크 편, 왜 후세인 편을 드냐. 이게 막 뉴욕타임즈 같은 검색해 보니까 막 이런데 막 그냥 헤드라인처럼도 나오더라고요. 교황이 그런 비난을 받는다. 후세인 편을 들었다. 근데 교황님 무슨 후세인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당시에도 이라크가 결국은 이제 경제 제재 오래 받았거든요. 90년대부터. 근데 그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란 이라크 전쟁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뉴스 틀면 이란 이라크 전쟁 이만큼 한 8년인가 했죠. 그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해서 전쟁을 한 건데 후세인을 지원해서 전쟁을 했던 건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후세인이 독재자라고 또 다시 되면서 미국에 반대로 해서 경제 제재를 오래 받았는데 결국은 경제 제재를 그렇게 오래 받으면서 후세인이 미국 말을 듣거나 변화를 한 건 없죠. 자기 독재 바꾸지 않았죠. 그 유니세프 이런 통계로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고통받은 거거든요. 경제 제재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굶주리거나 이런 건데 교황님들이 가끔 이제 그렇게 가끔이 아니라 이제 좀 용기 있게 얘기를 하시면 왜 후세인 편을 드는가, 왜 푸틴 편을 드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죠. 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게 이제 예수회가 하는 언론 편집장들과 모이면서 이게 선과학의 대결이 아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움도 이게 선과학의 대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비난 받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과거와의 어떤 이제 비교를 사실 좀 들은 건데 우리가 반공주의라는 입장에서 아마 제2차 바티칸 공의 이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절대선이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절대선이고 우리야 같지 않은 사람들은 이단이고 이제 반대 세력이고 교회는 이제 거기에 투쟁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2차 바티칸 공의 정신이라고 하면 좀 바뀐 거잖아요. 그런 걸 절대선의 교회가 그런 스스로를 절대선이라기 보기보다는 지상의 순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반공주의를 강하게 했다면 그리고 성전이라고까지 쉽게 우리 한국 천주교에도 사실은 이제 그때 천주교 회보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 유교 전쟁 중에도 나왔던 회보에는 악마와의 싸움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러지만 전쟁 전에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전쟁 발발하기 전에도 공산당 거의 이제 마귀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어떤 평화에 대한 어떤 소명과 사명을 더 깊게 인식한 교회는 선과 악의 대결일 수 없다. 전쟁 자체의 악에 대한 그 강한 전쟁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최근의 움직임 중에서 아까 미국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반공주의 말씀도 드렸지만 최근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게 미국의 뉴멕시코주라는 곳에 이제 산타페 대교구가 있는데 거기 그 웨스터 대주교님이 몇 년 전에 이제 사목서한을 내셨어요. 근데 핵 무기에 대한 반대, 핵 군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은 그 사목서한을 내셨는데 이 뉴멕시코주가 어떤 곳이냐면 여기 사진에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기가? 예, 미국 핵무기 연구시설이죠. 그래서 주교님이 관할 지역에 핵무기 연구시설이 있고 핵무기 저장하는 데가 있고 이분이 히로시마에 다녀오면서
이제 원폭 피해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이제 관할 구역에 있는 그런 핵무기에 대한 어떤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목서안을 보면 다양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방면에서 핵무기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적으로 핵무기가 갖고 있는 가공할 파괴력, 사람들이 살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핵무기 시설과 개발과 뭐 이런 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는 피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래요. 이 로스알라모스가 있고 이제 요 산타페 대교구가 제일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또 거기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뭐 빈부격차 뭐 뿐만 아니라 차별과 어떤 불이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담고 있어요. 혹시 제가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제 사목서안을 내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의 미중 갈등, 또 러시아의 갈등이 있고 이제 이런 것에서 이 군비 경쟁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불안정 요소죠. 예, 북한 핵무기가 그게 이제 불안정 요소지만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핵 공비 경쟁이 지금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계속 핵무기를 더 고도화시키고 더 좋은 무기, 더 과학적인 무기를 만들고 있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계속 그러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NPT 체제 안에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계속 핵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티칸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고 핵무기 금지 협약에도 가입하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쪽은 전혀 이제 그런 데 영향을 안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웨스턴 주교님이 이제 이 사목서안을 내시면서 이런 지금 현재 군비 경쟁, 핵 군비 경쟁, 미사일 경쟁의 어떻게 보면 시초가 최근의 시초는 부시 행정부 때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을 탈퇴한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셔요. 이게 전문가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련이 이제 뭐 붕괴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랑 뭔가 이제 협상을 그때 핵무기를 꽤 없앴죠. 핵 군축을 했죠. 그 핵미사일 군축을 하고 이런 미사일 제한 조약 뭐 이런 협상도 많이 맺었죠, 약속을. 근데 미국이 먼저 탈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 주교님이지만 미국 정부가 이 위기에 어떤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아마 그러면 이제 이분은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서 또 중국 편을 드냐라고 예, 비난을 받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목서안도 내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뉴멕시코주랑 시애틀 교구거든요. 시애틀 교구도 보니까 이제 시애틀이 미국 서쪽에 있잖아요. 그 태평양 이쪽에. 거기에 그 핵무기 저장소, 뭐 발사대, 뭐 이런 게 엄청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 이게 어디 중국 쪽을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그쪽에. 그래서 핵무기를 저장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두 교구,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실험하는 데랑 히로시마 나가사키 교구, 두 교구, 미국 두 교구, 일본 두 교구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노력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공동 성명을 내시고, 네, 저희 연구소의 그 심포지엄 때 존 웨스터리 주교님이 화상으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천주교회도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지금 의정부 교구랑 춘정 교구가 지금 그 가입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죠. 얼마나 우리 교회의 이 목소리를, 또 교회 전체도 사실 아니고 이제 몇몇 교구인데, 아니면 바티칸의 어떤 확고한 입장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세상의 정치인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는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그래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 과거에 성전을 얘기했었고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 평화에 대한 얘기,
그 무기를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우리 북한 교회에서 공부하시는 이제 이성만 신부님 저희 교회 이제 은퇴하셨는데 북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많이 얘기하셨다가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도 우리나라에 1910몇 년인가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에 나와 있던 독일계, 프랑스계 막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이제 전쟁 터지면 수사님들도 다시 본국으로 가서 싸우러 이제 가는 거죠. 네. 여기 한국에서 같이 선교를 하다가도 본국으로 가가지고 서로 이제 적국으로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 전쟁이라는 것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흔들어놓은 가장 많이 이제 정체성을 타격을 주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왜냐하면 뭐 우리도 당시에도 한국 전쟁 중에도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이제 평양발 뭐 기사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천주교는 다 내려왔지만 개신교는 남아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인민군 승리를 위한 예배, 공동 예배 바치고 뭐 이런 게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 전쟁 중에 명동 성당에서 전쟁 전승 기원 미사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뭐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얘기하고 이게 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를 따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총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어떤 우리 그걸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파트너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 천주교회가 아까도 이제 그래도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북한 문제가 세계에서 이슈가 잘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가톨릭 교회의 평화 운동 안에서도 한국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핵무기 관련된 것도 뭐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은 핵 전쟁이 일어나기가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국제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17년 전쟁 위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미국 주교님들, 일본 주교님, 한미일 주교님들이 모이고 전문가들, 평신도들 같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목소리들이 무슨 정치인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이런 거를 떠나서 여기 혹시 참회와 속죄의 성당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이 파주에 참회와 속죄의 성당이라는 곳에서 계속 저희가 했는데 참회와 속죄의 성당 이 제목 이 이름도 조금 이제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신자들이 좋아했을까요? 근데 처음에 진짜 신자들이 이제 몇 분이 아니 우리가 뭘 참여하냐 우리가 뭘 참여하냐라는 거죠. 북한이 참여를 해야지 하면 우리가 뭘 참여하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효과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신자들 중에서도 그냥 조금 아니면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라는 게 무엇인지, 속죄라는 게,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안에서도 정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니면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내가 내 탓이오를 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신자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근데 북한 얘기만 나오면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참회의 의미가 어떤 건지 화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계속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금 이런 국제대회를 하면서 이 군종교구장님이거든요. 저기 이제 염수정 추기영님이랑 같이 사진 찍으신 분은
브롤리오 대주교님이라고 당시에 이제 군종교구장이었고 국제적인 평화위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주교회 의장이세요. 근데 이분도 군종교구장이고 우리나라 정의평화위원회는 우리 천주교 우리 한국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진보적이잖아요. 근데 미국 국제정의평화위원회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군종교구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제대회를 계속 하면서 조금 뭔가 특히 2022년도에는 워싱턴 DC에 가서 좀 문체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하는데 뭔가 미국 주교님들, 한국 주교님들이 뭔가 여기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터킹 포인트를 달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초반에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모르겠어요. 실무자의 어떤 의견이고 주교님들이 이제 거기까지 올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실무자랑 제 얘기를 할 때는 경제 제재 문제 같은 거는 아젠다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주교님들이나 우리 교회도 정치적인 색채를 너무 강하게 드러내거나 막 이렇게 비난받는 걸 두렵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것처럼 미국 주교님들한테서도 그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인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는 게 당연히 있는데 제가 그래도 느꼈던 것은 이때는 국무부도 가고 의회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한국 미국 주교님들이. 근데 뭐 얼마나 정치인들이 아니면 권력자들이 뭐 아니면 그런 정부 관계자들이 뭐 주교님들 얘기라고 해서 뭐 다 듣나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확신하는 것은 그걸 준비하면서 이 주교님들이나 다른 전문가들과 얘기를 듣고 회의를 하면서 교회의 어떤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좀 변화? 네. 그런 거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치는 세상을 얼마나 바꾸는지 문제보다도 첫 번째 어떤 우리 스스로가 더 평화에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체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면서 그 아젠다에 대해서도 원래 되게 꺼려했던 것도 어떤 입장을 조금 이제 비공개지만 언론 기사에 내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 주교님들이 어떤 얘기를 써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트럼프 같은 사람도 경제제재 더 세게 하면 북한 주민이 고통받을 걸 아는데 하물며 종교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는 사실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찰과 소통의 기회가 이제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늘 깨어있으라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아까 이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회심이라고 얘기했는데 회심이 메타노이아 그러잖아요. 길을 이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메타노이아가 그 메타가 넘어가는 거고 노이아가 안다는 것, 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아는 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회심은. 회개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이 평화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한참 더울 때 그 일본의 오키나와에 갔었던 건데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키나와는 이제 일본 본토랑은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은 미국 선교사로 이제 일본에서 50년 정도 계시고 교구장이에요. 지금 나하교구 교구장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평화운동을 제가 아는 주교님들 많이는 모르지만 그런 분 중에서 평화운동을 제일 강하게 하시는 분이죠. 미군 기지 반대하고 이제 이런 분이죠. 그러니까 오키나와 혹시 좀 역사를 아시죠? 오키나와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얼핏 듣다가 지난 1월달에 사실 평화운동 모임 때문에 갔다가 여기는 청년들이랑 꼭 와야겠다 싶어서 7월달에 갔던 건데요. 정말로 전쟁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았던 데고 2차 세계대전 말에
그 학살당했거든요, 거의 주민들이. 근데 이제 미군 뭐 일본군한테 일본 본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고 일본군한테도 피해를 본 거고 그 방패막이 총알바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미군의 어떤 군사작전 내에서 너무 이제 수십만 명의 주민이 몰살당하고 막 이제 이런 데고 현재도 우키나와 섬 자체 몇 70%인가요? 하여튼간 제가 숫자 기억했는데 하여튼 얼마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미군 기지가 차지하고 있고 미군 기지로부터 발생한 문제.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이 나하교 부장님 뵀을 때 얘기하다가 좀 이제 만나서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대회 때문에 갔으니까 근데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내 아들이 지금 거의 아파서 그 암으로 지금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들이 그랬더니 내가 놀라니까 나 이제 입양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 관련해서 태어난 애들이 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아이들이 많은데 진짜 여러 명을 입양하셨더라고요. 그 일을 수도원에서 하신 거고 주임되셨는데 사실 여기 간 청년들도 미국 주교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어떤 그 참회의 모습 본인이 잘못한 것도 사실 아닌데 참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도 미국 주교님 전 국제전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님도 원폭 투하에 대해서 사과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도 뭐 그게 제 미국 주교로서 처음으로 얘기했다 뭐 이런 의미도 조금은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화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전에 그 작년 그 히로시마에 또 갔었는데요. 저희 교구에서 당시 이기현 주교님과 이제 그 민족화에 관련된 봉사자들 뭐 이렇게 해서 히로시마에 갔었는데 히로시마 박물관에 가면 그 전쟁의 원자 폭탄의 어떤 피해 되게 참상이 되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 이제 약간 충격적이게 우리 봉사자 저기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약간 그래도 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당한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받은 게 많지만 히로시마에 살던 뭐 나가사키에 살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슨 악하게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도 일본은 저렇게 당해도 싸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박물관에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히로시마 대성당이거든요. 주교자 성당인데 여기 시라하마 주교님이 미사 끝나고 그게 일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몇 번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일본이 이렇게 당해도 싸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마음이 변하는 거를 보는 거죠. 그 평화를 위한 노력을 교회가 해야 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인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더 들었습니다.